네. 자, 55클럽 그 곽상도 씨가 어제 구속됐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곽상도 씨가 구속이 되자마자 또 사자 토론이 무산되기도 했어요. 충격이었겠죠. 그것도 뭐 오비락이라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시간 순으로 봤을 때 곽상도 의원의 50억 클럽의 곽상도 의원의 구속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작년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은 것이 작년 9월에 아마 그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보도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 어떤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 이후에도 50억 클럽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회자가 됐는데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연관된 거지 자기네들은 뭐 무관한 것처럼 계속 이제 부인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곽상도 의원의 구속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 뭔가를 화살을 돌릴 만한 명분들이 많이 약해져 버리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음에 2차 토론회에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이거를 다시 또 지난번 1차 토론회와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후보가 당신이 설계한 것이 아니냐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았습니까? 또 그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니네 구속됐는데 너희네 의원 곽상도 의원이 구속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화천대유를 이제 이재명 후보자의 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자가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그렇죠. 김만배를 통해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도의 구속은 결국 화천대유를 이재명 후보자의 것으로 그동안 그 정치 공세를 펴왔었던 이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 극우 레거시 미디어들의 이 마녀 사냥이 상당히 이제 제동이 걸린 이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대장동 얘기 안 하고 토론을 하면 되지. 뭐 토론 나와서 대장동 얘기밖에 할 거 없나? 그래서 그게 갑자기 대장동 얘기 할 게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토론에 대한 그 자신감 뿜뿜해서 나오겠다라고 한 것을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너무 그냥 쪼잔해 보여요. 네. 사실 1차 토론 끝나고는 되게 의기양양했잖아요. 토론 자신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토론 더 하자고 했죠. 그래서 토론도 네. 하자고 그랬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거는 이거 하려고 곽상도 의원 곽상도 의원의 구속 이외에는 특별한 이슈는 오히려 왜냐하면 뭐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막 할 말이 더 많을 테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1차 때도 그런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을 텐데 2차 토론에 자기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왜 갑자기 포기를 했을까 생각하면 곽상도 의원의 구속 외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관건은 50억 클럽에서 핵심은 곽상도가 아니고 사실은 박영수입니다. 그렇죠. 박영수. 예, 박영수는 2010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서부터 화천대유가 그 대박을 터뜨릴 때까지 항상 남욱 정영학과 함께 했었던 인물이고, 김만배랑도. 예, 결국 그 박영수와 윤석열은 형 동생처럼 바늘과 실처럼 항상 큰 사건 때마다 같이 붙어 다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저 곽상도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50억 클럽의 핵심인 박영수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결국 곧 그것은 윤석열 후보자로 검찰의 칼끝이 겨눠지는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저 곽상도 의원의 구속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게 아닐까. 네, 노컷뉴스에서 단독 기사를 하나 냈었는데요. 사라졌던 화천대유 현금 100억, 박영수 인척 회사로 데려갔나라는 그 단독 기사를 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아까도 얘기했지 박영수 특검, 박영수 변호사는 이제 50억 클럽의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박영수한테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나온 것은 없어요. 다만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박영수가 화천대유로부터 그 돈을 받았은 흔적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화천대유 현금 100억 원이 박영수 인척을 통해서 화천대유의 현금 100억 원이 이제 지급이 된.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 10월달에 이제 나왔던 보도인데, 요 돈의 흐름을 조금 더 한번 좀 자세히 도표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잡하네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김만배 씨가 여기 이제 쌍방울이 등장하는데 간단히 이제 상단서부터 보면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2019년 4월달에 이기성 씨한테 100억 원을 지급을 합니다. 참고로 이기성 씨는 그 박영수 특검의 사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기성 씨가 100억 원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그 건설업자인 나석규 씨한테 주고 나석규 씨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KH 그룹으로부터 그 대양금속 투자조합의 지분을 결국은 매입을 합니다. 대양금속 되게 중요한 네, 키워드입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여기서 KH 그룹은 다시 이렇게 자기가 지분을 팔아서 만들어진 돈 중에 20억, 30억까지 총 50억 원을 착한 이 인베스트한테 주고요. 근데 이 착한 이 인베스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소유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이 인베스트는 결국 쌍방울에서 발행한 그 전환사채를 100억 원을 주고 이제 매입을 한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굉장히 뭐 자금 흐름이 복잡하죠. 그런데 이 착한 이 인베스트, 그러니까 김만배로부터 흘러나왔던 100억 원이 최종적으로 꽂혀서 흘러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 착한 이 인베스트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소유했던 회사고, 그런데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있죠. 우리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그렇죠. 어떤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됐던 이태영 변호사가 하필 이제 그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몇몇 이사,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거기 사회이사진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쌍방울에 연결된 것으로 통해서 이재명 이제 당시 그렇죠. 성남시장의 것이다라는 논리가 저걸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20억 정도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태영 변호사한테 가게 된 것도 다 결국은 화천대유에서 나온 돈이 돌고 돌아서 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의 돈이고 그 근거는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몇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희가 열린공감에서 또 특종으로 보도를 했지만 저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관련된 것은 이병철 씨가 정치 공작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나서 사실상 이제 사실 무근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고, 쌍방울 저 사회이사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복귀를 해보면 자, 저 부분도 왠지 조금 그러니까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저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 원이 그 이재명 그 후보자하고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재명 그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었던 이태영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쌍방울도 아니고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를 그렇죠. 맡았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연결을 지은 건데, 그 생각을 해보면 화천대유를 이재명 그 후보 거라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돈을 빼서 네. 이태영 변호사한테 집어 넣으려면 과연 저런 굳이 복잡한 그 단계를 거쳤어야 했으며, 중요한 거는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의 친척인 이기성 씨를 통해서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저게 과연 이재명 후보자가 박영수 변호사의 그 인척을 통해서 저런 여러 단계의 돈 세탁 과정을 거쳐서 이태영 변호사한테 사건의 수임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그간 지난 몇 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결국은 이태영 그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자로부터 20억 원의 소송 비용을 주식으로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로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을 네. 이걸로 계속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제기했던 거예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제 그래픽으로 기사에 게재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지금 도표를 보면은 드는 느낌이 예전에 권양숙 여사한테 20촌. 네. 이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이 있다, 이 얘기 듣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돈이 돌면은 누군가는 쓸 거 아니에요. 슈킹이 되죠, 슈킹이. 네. 근데 저거를 갖다가 저렇게 엮기 위해서 이걸 다 어떻게든 지금 관련된 것들을 그냥 끼워 맞춘 느낌이 저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은요.
김만배가 이기성, 박영수 변호사의 그 친인척인 이기성 씨한테 100억 원을 지급했던 시점도 2019년 4월이에요. 4월이다. 2019년 4월. 네. 혼잔치. ACB 블록에 대한 이익 배당이 이루어진 것도 2019년 4월. 달. 그리고 윤석열 윤기중. 후보자의 그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한 시점도 2019년 4월. 4월 달.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100억 원 2019년 4월 달 박영수 특검의 친척한테 건네진 100억 원은 2019년 4월 달에 이익 배당, 네. 예, 이익 배당의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박영수는 50억 클럽 가운데서도 다른 멤버들과 달리 좀 더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보상이 주어진 거라고 보이죠. 그럼요. 50억이 아니고 50억, 100억 정도 받아야죠. 100억이 건네죠. 그럼요. 딸도 취업도 시키고. 박영수가 키맨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 인물들을 끌어다니고 그 핵심 역할을 한 게 김만배 자체는 그렇게 큰 힘은 없을 테고 전주 역할을 하고 이제 실질적인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비록 마음속이지만 이런 씨발 족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박영수의 박영수가 백이지. 있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다이다이로 기자가 어떻게 그 중수 이과장한테 그런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박영수라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아유 더 이제 깔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금 흐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에서 결국은 김만배로부터 나갔던 100억 원이 수동적으로 지금 꽂힌 부분들이 잘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디로 꽂혔냐면 저기서 대양금속이라고 하는 그 대양금속 예, 그 총망받는, 네. 상장 회사인데 이 대양금속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저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100억 원을 가지고 대한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옵티머스 관계자가 야, 네. 예, 등장을 합니다. 예, 그걸 한번 좀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게 조금 화면이 복잡합니다만은 김만배로부터 100억 원이 나가서 이기성 씨, 나석규 씨를 통해서 쭉쭉쭉 해서 F&D 컨소시엄이라고 하는 거를 거쳐가지고 대양금속을 인수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 기업 사냥꾼들입니다. 예, 그렇죠. 무자본 M&A 뭐 사냥꾼들. 이 F&D 그 조합에 보면은 F&D 조합, F&D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걸 보면 GNC 파트너스라고 있죠. 예. 저 GNC 파트너스가 바로 이제 옵티머스 펀드 사기단 그렇죠. 에 이르는 관계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김만배로부터 이제 흘러나갔던 자금은 저 F&D 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F&D 조합의 지분을 네. 취득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걸 축약해서 얘기하자면 화천대유 돈과 옵티머스 티머스 돈. 펀드 사기단의 돈이 합쳐져서 대양금속을 대양금속이라고 하는 걸 인수를 합니다. 인수했다. 그런데 저 대양금속은 웬만한 그 웬만한 기업 기업 사냥꾼들이 할 수 없는 기업 사냥꾼들이 넘보기 어려운 회사예요. 왜냐하면 대한금속은 SC제일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시중 은행들이 대주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을 설득해서 저걸 매물로 내놓지 않으면 대한금속 인수는 불가능해요. 근데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가만 갖고 있으면 지분이 올라가는데 네. 저기다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그냥 그 F&D 컨소시엄이라는 곳에 내가 그 대한금속을 내놓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어진간한 힘으로는 택도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 역시 박영수라는 거죠. 박영수라는 거죠. 박영수는 박영수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검으로만 그 대검 중수부장을 거친 특검으로만 기억을 합니다만 이 박영수는 또 금융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도, 2013년도에 우리금융지주의 통합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박영수 정도가 관여했다고 얘기한다면 저 대양금속의 대주주였었던 시중은행단들을 좀 설득할 수 있었을 거다. 설득 반 그렇죠. 설득 반 협박.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화천대유와 옵티머스 펀드 사기단의 돈이 합쳐져서 대한금속을 인수하자마자 이게 이제 2019년 말 2020년 1월 달인데 인수하자마자 바로 매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엄청난 시세 장난질을 친 차익을 거죠. 거두고 네. 예, 튀죠. 튀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굉장히 큰 논란이 돼서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게 2020년 1월달 상황. 개미들이 작살났거든요. 근데 네. 그 뒤로 지금 2년이 지났죠. 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대양금속의 주식을 팔았던 주가 이 조작 작전 세력들에 대해서 금감원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또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역시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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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결국은 다시 축약하자면 화천대유에서 그 50억 클럽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던 최초의 배당이던 2019년 4월달에 100억 원이 흘러나갔고 그 100억 원은 박영수에 대한 배당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박영수는 그 100억 원을 받아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단과 합세해서 대양금속을 인수를 해서 주가를 조작하고 그걸 팔아서 시세 차익까지 또 챙겼다. 그렇게 말을 해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옵티머스를 봐주기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나왔던 대양금속 관계도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GNC 파트너 그 말고 그 GNC 파트너라는 GNC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로 옵티머스의 대표였던 김재현이 이제 그 옵티머스 펀드를 받은 것을 이 GNC 지분을 사고 뭐 돈이 막 그냥 뭉칫돈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제가 옵티머스 재판 과정에서 가서 다 봤죠. 검사들이 다른 것을 까기 위해서 그 계좌 내역을 공개한 거 보고서 GNC 파트너스 저거 정지수네 회사인데 이제 그 SFC라고 그 옵티머스의 관계사였던 그래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단에 관련되었던 회사가 그 대양금속에도 포함돼 있었고 그 옵티머스 펀드에 들어간 돈 플러스 이 화천대유의 배당금이 들어가서 대양금속을 인수했으니 이게 복잡하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걸 갖고서 나중에 이제 주가 작전까지 펼쳐서 돈을 벌었구나라는 것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2019년 4월달에 박영수는 화천대유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단과 함께 대양금속을 인수했다. 인수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고 팔았다. 거두고 먹튀했다. 바로 이러한 박영수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윤석열이 옵티머스를 수사를 하다 보니 옵티머스가 제대로 수사가 나갈 리가 없었다. 옵티머스는 지금 몸통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 않고 깃털들만 지금 기소한 상태에서 1심 끝나고 지금 이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니까 2월 3일인가가 옵티머스 항소심 그 판결이었던 거로 기억나는데 왜 맞아요. 그런가요? 본 기억이 안 나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그러면은 그 김만배의 그분이 박영수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박영수일 가능성이 있고 넓게 보면은 또 이제 최태원 회장일 가능성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화천대유 5억 계좌만 빌려줘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화천대유에 있어서 박영수의 역할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박영수는 그냥 50억 클럽의 완어브 댐이 아니고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고 박영수가 왜 박영수 인척에게 100억 원을 줬는지 그 실마리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에 그 실마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역시 녹취록에 있다는 거예요. 녹취록 내용에.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게 이제 녹취록 내용 보면 김만배가 이제 정영학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법인을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네. 이 땡땡은 이기성. 이기성이죠. 이기성 통장에 그러니까 이기성 통장을 통해서 박영수 고검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화천대유를 처음 만들 때. 그래서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것은 해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박영수 고검장이 저때 돈 들어온 게 5억 원이거든. 그 5억 원을 벌어서 5억 원 원금을 돌려줘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화천대유를 처음 만들 때 약 한 70억 정도의 돈이 총 필요했는데 그중에 박영수가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아마 한 100억 정도를 챙겨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뭐 딸 이름으로 또 아파트도 하나 또 받고 분양을 받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최 감독이 말한 것처럼 작은 범위로 보면은 그분이 김만배가 말한 그분이 박영수일 가능성도 큰 거죠. 저는 뭐 거기서 말한 그분은 박영수는 아닌 것 같고요.
470억 가운데 5억 정도면 박영수는 뭐 몸통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그 몸통은 저는 여전히 SK 최태원 회장일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높고 작은 범위로 보자면은 그 어쨌든 초기 자본을 박영수가 이제 빌려준 거잖아요. 초기 자본을 키넨 다 빌려준 게 파트너스죠? 다 빌려준 게 아니고 네. 초기 자본 들어갈 때 한 400몇십억이 들어갔잖아요. 네. 필요한 게 그 중에 5억 정도가 5억 정도. 들어간 거고 실제로 그 5억은 박영수로부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다기보다도 박영수가 이제 이 사업이 위해서. 잘 됐을 때 자기가 그 네. 이익을 챙기기 위한 일종의 지분 그렇죠. 명분 목적으로 들어온 네. 걸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저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김만배하고 같이 파트너로 움직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박영수지. 윤석열은 말 그대로 그 박영수를 사수로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박영수만 잡으면 되는 거고 윤석열은 그냥 박영수만 잘 흔들어 버리면 그렇죠. 알아서 쫓아올 거라. 현직에서 움직일 네.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행동대장. 수준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는 이제 박영수를 믿고 굉장히 이제 위험한 드라이브를 한 거잖아요. 화천 네. 대유에서 고액 잭팟을 터트린 것도 모자라서 옵티머스 펀드 사기범들하고 또 손을 잡고 주가 조작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았다고 했으면 불안했겠어. 부담스럽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돼서 차기 검찰총장까지 이게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냥 뭐 대구 고검에 평검사로 있을 때야 뭐 그냥 그거 뭐 일정 부분 이득 받고 정관 예우 챙겨주면 자기도 또만 그만큼의 또 이제 나중에 정관 예우 대우를 받으니까. 근데 그때랑 시절이 바뀐 거죠. 이 그러니까. 촛불 혁명을 통해서 본인이 갑자기 뜨면서 본인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이제 뭐 그 중앙일보 사주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면서 관상 보니까 미래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들어서 한참 뽕뽕 이게 이 근자감이 자신감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 김만배가 막 갑자기 뭘 무리한 요구를 해오니까 위험한 드라이브를 하니까 야 이거 쟤 저렇게 하다가 정말 큰 대형 사고 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네.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근데 뒤에 박영수랑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가 여기서 태클 걸어. 윤석열이가 너 그러니까 그런 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야 나 너무 믿지 마라. 내가 막아준데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아마 검찰총장이든 어쨌든 그때 김만배가 굉장히 위험한 드라이브를 하니까 야 나가 막아준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가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 쫄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밀어붙였다는 거고 씨발 새끼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뭐 그냥 어. 한 거죠. 결과적으로 내가 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다 네. 되지 않았냐. 네. 이런 내용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 자, 그러면 화천대의 초기 자금 중에서 박영수의 돈이 투입이 됐다라는 것을 또 입증할 수 있는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박 기자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죠. 이제 김만배가 박영수 특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법이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기성이 통장에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했더니 정영학 회계사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성이가 누구 이제 박영수 딸을 돈 50억 주는 걸 이제 곽상도 의원이 아들 통해서 50억을 받았다.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네. 그러니까 이기성이가 그 박영수 딸한테 주는 50억을 딸한테 주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한테 하듯이. 나한테 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자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기성이가 누구를 뭐뭐를 차려주겠대. 내가 뭐뭐를 한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너 그런 얘기 형한테 하면 나쁘다고 그러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만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무기가 이기성한테 정당히 돈 쓴 거 까보자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기성 이제 그만해. 요번에 하면은 진짜로 니네 형 박영수 변호사 또 나옵니다. 박영수 변호사 형 변호사 회장 나올 때서부터 그런 것까지 나오면 어떡해. 나무기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이러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인가? 오징어 이러면 우리 다 죽어. 다 죽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가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두 사람 남욱 이기성한테 안 좋게 한 적은 없는데 하도 안 좋게 하니까 이러고 이제 끝이 납니다. 예, 결국 이제 요 녹취록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박영수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법률적인 리스크도 그 막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화천대유를 처음 만들 때 이제 돈도 이제 5억을 투입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2019년 4월 달에 이기성 씨한테 100억 원이 건네지는 거죠. 정확히 109억이죠. 예. 근데 네. 100억 원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이기성 씨가 좀 호가호위를 했던 것 같아. 박영수를 팔아서. 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박영수 뚜껑 그 딸한테 주는 50원 그냥 나한테 줘. 뭐 이런 얘기도 자꾸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죠. 치근덕 네. 대고 하니까 이제 김만배가 야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기성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니네 형, 그 변호사 협회장 할 때 아마 변호사 협회장 할 때도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김만배 씨가 아마 좀 지원을 해준 모양이에요. 내가 이것도 다 까버린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이제 그만 좀 요구해라. 이제 이만 정도 먹고 이제 떨어져라. 이제 이런 취지의 대화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기성 씨는 여기 등장하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기성 씨는 박영수 특검의 사촌인데 지금 화천대유 관련된 그 분양 시공사의 대표로 뭐 109억 받은 거로 돼 있어서 그게 뭐 대한금속 인수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저 이기성이라는 사람의 실체는 유명한 주식 그 작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통에서 이름이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만 그 옵티머스 주가 작전 세력에 들어갔던 아까 GNC 파트너스에 있던 어떤 모 임원의 어머니와도 지금 저희가 어떤 인척 관계라는 것을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화천대유가 이렇게 또 연결될 것이라고는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상상도 못했는데 결국은 만류 기종이다. 이게 그 갈래길을 타고 이제 가다 보니 결국 만나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플레이어들만 등장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번에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에서 박영수의 역할은 이제 지금 정리해둔 대로 법률적 리스크의 제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천대유가 초기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5억 원 투자한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한 가지가 박영수의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역할인 거고, 쐐기를 박는. 예,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결국 윤석열, 박영수 또는 뭐 최태원 게이트 그렇죠.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영수라는 사람은 특검이었고 그 윤석열 후보자가 흔히 말하는 검사 한직으로 있을 당시에 발탁을 해서 특검의 한 멤버로 사용을 하기도 했던 수사팀장이었죠, 무려.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박영수 특검은 어떻게 보면 큰형님 혹은 은인 늘 모셔야 되는 사람, 사수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박영수가 이 화천대유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냐면은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가 박영수 로펌에서 대장동 입찰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박영수가 대장동 게이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화천대유 만든 게 2015년이잖아요. 그 1년 전 2014년 박영수 로펌 강남이죠. 법무부인 강남. 네, 강남인데 왜 박영수 로펌이라고 했지? 그냥 법무법인 강남인데. 자 여기서 요 내용을 한번 우리 박대영 기자가 좀 설명 좀. 네. 이제 저 기사 제목이 이제 저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김만배가 이제 그 이렇게 말을 했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남욱 정영학은 2014년 박영수 로펌에서 대장동 사업 입찰 준비를 했다. 저는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저기에 근데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자신들 김 씨는 또 남 변호사 정회계사는 주로 강남 사무실 그러니까 박영수 로펌에 모여서 대장동 사업 모델을 논의했는데 이때 자신들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시키는 방안도 결정된 것으로 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이 박영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쐐기를 박는 중요한 단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과 수익 환수 조항 뭐 폐지네 뭐 뭐네 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계를 했고 결국 그 설계는 이재명 지사가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인데 네. 지금 윤석열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제 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익 배분과 관련한 초과 수익 환수 조항과 관련한 이 모델 그리고 사업자 선정 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을 해당되는 정민영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 네. 이 두 사람을
박영수 로펌에서 2014년도에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파견을 보낸 거죠. 파견을. 꽂은 거죠. 예. 꽂은 거.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박영수 또 윤석열 후보 두 사이로 인해서 대장동 사업을 같이 했다라고 보는 구도도 많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어차피 이런 걸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은 윤석열이가 몸빵 그렇죠. 역할을 해준 거죠. 근데 어쨌든 저기서 보시면 저 기사에서 한마디로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게 아니고 박영수가 설계했다고 그렇죠. 해도 네. 무방한 겁니다. 자, 저 정민영 변호사는 서강대 다니던 그 법대 다니던 시절에 남욱 변호사와 선후배 관계였고 가장 가깝게 지내던 멤버로 알려졌던 사람이며 지금 남욱이 당시에 이제 기소가 됐을 때 대장동 관련해서 기소가 됐을 때 박영수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시켜준 것도 정민영 변호사가 이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소위원회 참석자 명부인데 한번 볼까요? 전력사업팀에 김민걸 씨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게 이제 지금 사업명이 지금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민간 사업자 공모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소위원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일시가 2015년 3월 20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자 명단에 바로 강남 박영수 강남 로펌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파견 파견 대상자로 선정했었던 김민걸 회계사가 전략사업팀 팀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건 정말 실제로 빼박인데요. 꽂혀 있네요, 그죠? 꽂힌 거죠.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네. 사람을 꽂은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정민영 변호사나 김민걸 회계사가 아니 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강남 같은 연봉도 센 로펌에 있는 사람이 왜 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갔지 했는데 그렇게 공무원에 환장했나? 바뀌었어도 돈 많이 벌 텐데 근데 알고 봤더니 회사에서 파견을 보낸 거더라. 꽂아준 거더라. 네. 박영수가 파견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이 정도면 그냥 박영수가 설계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 들어가는 모든 검찰 관련된 것은 윤석열 후보가 막아주고. 실제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아예 입찰 대장동 입찰 자체를 원래는 그 화천대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박영수 로펌에서 입찰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제 그 보도도 있었죠. 네. 그냥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박영수가 또 파견한 요원이 한 명 더 있죠. 네. 정민영 변호사. 맞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끌고 나가려는 네. 구도. 자, 여기 정민영 변호사라고 지금 빨간 박스에 표시가 돼 있죠. 자 지금 잠시만요. 뭐 몇몇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이제 후보 사진을 올려놔서 마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항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 잘못된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이렇게 그걸 바로잡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올리고 네. 있는 사진은 이재명 그 후보 사진은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들이 올려놓은 그 자료를 저희가 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구도로 간다. 간다. 그렇죠, 그렇죠. 저런 사실이 구도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정민용 아까 그 강남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파견을 보내려고 했었던 김민걸 회계사와 함께 파견을 보내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정민용 변호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됐죠.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 투자사업 파트장을 맡았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심사위원. 성남의 뜰, 화천대유가 그 앵커사로 들어가 있는 성남의 뜰을 대장동 게이트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 2차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심사 기준, 사업자 선정 기준은 김민걸 요원이 담당을 하고 그러게요. 실제로 그 심사로는 또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할 때 심사는 정민용 요원이 담당을 한 거예요. 선수 원은 이제 네. 선수 원투가 다 결국은 우리 박영수 특검이 보낸 선수 원투였다라는 네. 게 나오네요. 심판들을 강남 로펌에서 네. 박영수 로펌에서 만들어서 꽂은 거죠. 저기. 하지만 저 꼭대기에 지금 레거시 아니 미디어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결국 이 사업자 선정이나 이익 배분 방식을 전부 유동규가 유한기, 김문기, 정민용 이런 사람들을 다 주물럭거려서 만든 것처럼 보도를 했고 결국 유동규 위에 이재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결국 성남 저 대장동 그 게이트는 이재명이 설계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게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네. 이 대장동 게이트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구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 보여드렸던 PPT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PPT도 마찬가지고 두 개 전부 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만든 자료인데 사실들, 팩트들을 나열을 하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의혹이 있다라고 사진을 딱 박아 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치 모든 게 다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것처럼 꾸며가는 그런 게 레거시 미디어가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려고 구도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사진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희. 네네. 다음 사진. 아 이게 맞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취재한 결과인 거죠. 예.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맨 꼭대기에 박영수 특검을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박영수 특검이 파견 보낸 정민용이라는 그 사람이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삭제를 하도록 만든 사람이다. 지금 현재 윤석열이 지난번 그 토론에 나와서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 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가 좀 근거가 약하니까 배임에 대한 거를 계속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집어넣지 않아서 그건 배임을 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작전을 좀 바꿔가는 프레임인데, 그조차도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게 아니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그렇게 이제 그 안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걸 삭제하도록 만든 사람도 정민용 심사위원, 박영수가 보낸 고로 이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은 박영수가 한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된 겁니다. 원래 박영수 씨 사진 옆에 이제 윤석열 씨 사진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이제 검찰 마크가 있어서 검찰 수사 단계는 이 사람이 막는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뺐습니다. 일단은. 자, 아무튼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 브로커를 직접 커피를 타주면서 친절하게 조사했다는 제보가 있기도 합니다. 이 브로커는 천화동인 6호의 숨겨진 주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현재 저희가 계속 취재 중에 있고요. 사실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보도를 커피를 해드리도록 타셨답니까? 하겠습니다. 네. 오,